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일단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일체유심조를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일체유심조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불자라면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겠죠. 유식에서는 이것을 유식무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체유심조는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식무경은 오직 식이 있을 뿐이고 식 바깥에 경, 대상, 무경의 경이 대상이죠. 대상이 식 바깥에 따로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일체유심조의 심이 곧 유식무경의 식에 해당하고 일체유심조에서 일체가 곧 유식무경에서의 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체 내지 대상, 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마음이 만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데 일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만드는 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 그가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빵을 만드는 사람이면 제빵사,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면 화가, 뭐 집을 만드는 사람이면 목수 이렇듯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그 마음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일체를 만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만든 일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체를 식이 만든다, 마음이 만든다, 이게 일체유심조가 뜻하는 바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서 일체를 물리적 대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 세계를 말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물리 세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오직 느낌의 심리 세계 또는 생각의 사유 세계를 각자의 마음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를 유식의 뭐 심리적 이해 내지는 뭐 인식론적 이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세계는 마음 바깥에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다만 누군가 그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한 세계, 마음이 편안할 테니까 행복한 세계, 천국에 살게 되고 혹은 누군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그 세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불편할 테니까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 지옥에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겠죠. 각자가 경험하는 심리 세계는 각자의 마음이 만든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세계 또는 괴로운 세계, 천국, 지옥 이런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만든 것이다. 각자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식이 되겠죠. 그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이런 심리적인 이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런 심리적 통찰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고 심리 세계만 내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즉 나의 주관적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주관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나의 색안경, 나의 왜곡된 인지 체계를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심리적 통찰이 의미가 그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통찰만으로도 삶을 힘들게 만드는 많은 불편한 짐들, 고통들을 우리가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계 자체는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덧붙였기 때문에 내 삶이 무겁고 힘들었구나. 나의 주관적 선입견을 버리고 색안경을 벗고 나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자, 색안경을 벗자,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꽤 편안해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만든 세계를 그냥 심리 세계로만 이해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유식을 여기까지로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수준으로만 이해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의식 수준으로 이해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식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핵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되게 사람들이 유식 참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유식이 말하는 바가 이런 일반적인 상식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그 세계를 마음이 만든다라는 것만 뜻하는 것이라면은 유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다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유식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에서 일체를 식이 만든다라고 할 때의 그 일체는 단지 우리의 심리 세계, 사유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 대상이 되는 물리 세계도 함께 말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주의 일체에는 감각 대상인 물리 세계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대상 세계를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그 세계를 감지하는 마음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그 마음 바깥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즉 세계는 마음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고 마음이 만든 것, 그러니까 가유다. 마음이 없으면 세계도 같이 없게 되는 거다. 가상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물론 우리의 일상 의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이것이 맞지 않는 말 같이 여겨지죠. 왜냐하면 눈앞에 실제 않은 세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상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우리가 객관적 실제라고 여기는 세계가 사실은 가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죠. 예, 대표적인 영화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로 매트릭스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 네오죠. 네오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에게 입력된 정보가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가상세계인 거죠. 객관적인 세계 자체는 아닌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그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그 주인공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가상현실을 실제 않은 세계인 줄 알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사실은 매트릭스의 세계일 수 있다라는 그것을 유식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또 다른 영화가 인셉션.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셉션이죠. 인셉션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드림머신을 타고 들어가는 세계도 객관적인 실제 세계가 아니고 타인의 꿈의 세계인 거죠. 현실이 아니라 꿈의 세계라는 의미에서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객관적 실제 세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영화 속의 사람도 그렇고 그 주인공들도 그렇고 또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게 가상인지 실제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팽이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게 실제가 아닌 가상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근데 영화 마지막에 이게 꿈의 세계로 들어갔는지 꿈에서 깨어서 실제로 왔는지가 잘 불분명하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도 그게 명확치 않은데 사실 영화 끝에 이 팽이가 돌아가고 있는 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상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나를 둘러싼 이 세계 또한 꿈의 세계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현실이 가상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럴 경우에 그 가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거가 뭘 의미하는지. 물론 매트릭스의 세계 또는 꿈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이게 꿈이다, 이게 매트릭스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속에서 이것이 매트릭스구나 이거 알기 어렵고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이거 다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뭐 자각몽이라고 우리가 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은 매트릭스를 벗어나고 또는 꿈에서 깨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깨달음의 사건이다. 그걸 큰 깨달음이다. 불교에서는 대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가 가상이라는 걸 우리가 왜 모르냐? 일반적으로 깨어있을 땐 다 아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꿈속이다. 거기서부터 깨어나는 대각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강조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어서 꿈에서 깨어나는 것. 그게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유식이라는 것은 요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게 수행 없이 단지 의식 차원에서
이제 머리를 굴려서 이게 꿈일 수도 있겠다, 이게 가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엮어낸 이론 체계,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희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꿈속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뭐 잠꼬대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유식이 말하는 거는 그런 머릿속에서 이렇게 사유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해낸 희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도에는 유식 사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요가 수행의 전통이 있었고, 유식학파는 바로 이런 요가를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식학파를 요가행파, 요가까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일체가 오직 식일 뿐이라는 그런 통찰을 갖고, 그걸 이제 대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런 체험들을 했는데, 그런 요가 수행자들의 체험을 이후에 이론가들이 뭐 논서를 써내는 사람들이 그런 통찰 내지 깨달음을 이론화하고 개념화하고 체계화해서 설명해낸 이론이 유식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를 깨달음에 근거한 거고, 요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체가 오직 식일 뿐이다, 유식이다라는 그 개념은 유식의 그 중요한 주요 경전인 해심일경에 등장합니다.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자시보살이라고 돼 있죠. 묻습니다. 삼매 수행에서 본 영상은 마음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뭔가 영상을 봤는데 그것이 마음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마음과 다르다는 것은 마음하고 동일시할 수 없고, 마음 바깥의 객관적 실제라는 것을 뜻할 때고,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마음과 다르지 않다를 뜻하는 거겠죠. 이 물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가 수행자들이 삼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이 마치 이 현실에서 내가 눈을 뜨고 사물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뚜렷한 영상이 출현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는, 그 영상이 과연 마음이 만든 거냐 아니면 마음 밖의 실제냐, 이걸 묻는 거죠. 마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무슨 상이 보인다. 자장율사가 뭐 문수보살을 칭견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행 중에 칭견했다. 또는 뭐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가 어느 보살을 칭견한다, 이런 거랑, 또는 뭐 예지몽에서 미래에 무슨 꿈을 꿨다, 그럼 뭔가 확연하게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묻죠. 이게 그냥 마음이 만든 걸까? 이게 마음 밖에 실제 진짜 칭견을 한 건가? 이런 물음들을 물을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은 뭐냐면은, 그것은 마음과 다르지 않다, 즉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오직 식일 뿐이다. 마음과 다르지 않다, 오직 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식의 대상은 곧 식이 변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식이 소현인 거죠. 변현해서 드러난 결과물인 것이고, 그러니까 식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 거죠. 만약에 대화가 여기서 그쳤다면은 별로 놀라운 게 아니죠. 뭐 기도에서 본 거, 기도하면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고 하지만 그것이나 뭐 꿈에서 본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냥 마음이 그려낸 거다, 그냥 일종의 몽상이고 상상이고, 그냥 뭐 그런 꿈 우리가 예지몽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개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돼버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제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죠. 뭐냐면 자시보살이 다시 묻습니다. 유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이 색등의 그런 영상을 반연하면, 마음이 색등의 영상을 반연하면, 그 이야기는 내가 눈 뜨고 대상 세계를 보면 여기 색깔이 있는 사물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색을 내가 영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 영상이 마음과 이 영상도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이 색등의 마음의 영상을 반연하면 그 영상도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즉 삼매가 아닌 일상의식에서 사물을 지각하면서 갖는 영상, 사물의 색깔이나 형태 등에 대해서 이것은 마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를 묻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만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마음 밖의 실제입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 또한 오직 식일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죠.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즉 그건 또한 식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 다만 어리석은 범부가 전도되어서
유식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영상이 오직 식일 뿐임을 알지 못하고 전도된 견해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영상, 이 사물을 보면 우리가 이걸로 파악을 하잖아요. 보여진 이게 영상인 거죠. 이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지 않고 전도된 생각을 일으켜서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는 그런 전도된 견해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매에서의 영상뿐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감각하는 영상들까지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영상이고 마음 바깥의 실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식이다, 오직 식일 뿐이다, 다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뿐 아니라 우리가 감각하는 이 물리 세계 또한 마음이 만든 영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물리 세계를 실제라고 여기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범부에 해당하는 거죠. 보통 중생들, 이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은 이런 물리 세계를 실제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꿈의 세계를 실제라고 여기는 것처럼 인생의 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허망한 견해, 전도된 견해일 뿐이다, 망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일체 유심조에서의 그 일체라는 것이 단지 심리 세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물리 세계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식은 심리 세계뿐 아니라 물리 세계도 모두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 물리 세계를 말하는 이 물리적인 것,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색법에는 옥은 오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안이 눈, 코, 입, 귀, 몸, 즉 안이 비설신, 이거가 오근에 해당하고, 물리적인 내 신체, 이거 오근에 해당하고, 이 그거 각각의 근에 상응하는 대상, 색성, 향미, 촉, 그죠? 그게 오경. 이게 이제 물리적인 것들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오근은 내 몸, 감각 기관에 해당하는 내 몸이고, 내 몸을 이런 감각 기관, 근을 가진 몸이라는 의미에서 유식에서는 유근신이다, 근을 가진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경은 이런 유근신들이 의거해서 사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 물리 세계, 몸들이 의거한 세계, 몸이 물리적인 것이듯이 이런 것들도 이제 물리적인 색법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다 색성, 향미, 초인 거죠. 만질 수 있고 뭐 냄새 맡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유식에서는 기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유근신과 기세간을 식이 만든다라는 거죠. 마음이 만든다, 유근신과 기세간을. 그것에 대한 어떤 느낌만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유근신 자체를, 기세간 자체를 마음이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식이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일체가 뭔가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일체는 유구식에서는 유근신과 기세간의 물리 세계고, 그럼 이제 이런 물리 세계를 마음이, 식이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일체를 만드는 식은 과연 어떤 식을 말하는가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일상의 의식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의식이 눈 감으면은 뭐 감각하는 식이라든가 이거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의식이 세계 만든다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유식에서 유근신과 기세간, 물리 세계 일체를 만드는 식은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8아뢰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식의 사상의 이해의 관건은 저 일체를 만들어내는 식이 과연 뭐냐, 우리 일상의 의식과 구분되는 식, 제8아뢰야식이라고 말하는 이 제8아뢰야식이 과연 뭐냐, 그게 그 관건이 되겠죠. 그게 어떤 식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아뢰야식을 제8아뢰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8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제8식, 8번째 식이기 때문에 그 앞에 7가지의 식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안이비설신에 따라서 색성, 향미, 촉, 그 각각을 인식하는 거를 우리가 감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5가지, 우리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5가지 식, 이게 이제 오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그냥 각각의 감각기관이 그 감각 자료를, 색깔, 뭐 소리, 이것만 각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종합해서 어떤 것이 이런 모양을 갖고, 어떤 것이 이런 소리를 내고, 어떤 것이 이런 향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종합해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그 감각 자료들을 종합해서 사유하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그 인식 기관은 안이비설 신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어야 되겠죠. 6번째 근, 그거를 제6근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지할 때의 의인 거죠. 그리고 그 의근은 색상향미적 감각 대상과 그 감각 대상을 다 포괄하는 법경에 해당하는 거죠. 제6경이 그 법경까지를 다 인식하는 인식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근은. 그래서 오근에 입각해서 일어나는 식을 오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감각에 해당하고 제6근인 의근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식. 의근이 색상향미촉과 법까지 그 육진을 인식하는 그 식을 근의 이름을 따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6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인 거죠. 의식, 의근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식, 제6의식이 되겠죠. 우리는 대개 거의 60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제8식 가기 전에 제7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7식은 뭐냐면 의근은 의근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식이 의식인데 의식은 육진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대상의식이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의식이 다 대상을 의식하잖아요. 그 대상을 의식하는 의근 자체의 자기지가 있다라는 거죠. 의의 자기식, 의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식, 그거를 제7 말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식적 차원이라 의지적 차원의 그 나를 제7 말라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 제6의식, 제7 말라식 이런 것들은 그게 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표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유식에서는 그런 표층식보다 더 심층에 있는 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7식보다 더 심층에서 활동하는 식. 그러니까 7식 너머의 식이니까 제8식이 되겠고 그것을 아뢰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릅니다. 근데 아뢰야식의 아뢰야라는 거는 알라야 범어죠. 알라야를 그대로 음역해서 알라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라식도 마나스 의근의 뜻의의 의가 마나스이기 때문에 마나스를 그대로 음역해서 모노스 해갖고 말라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8식도 알라야를 그대로 음역해서 아뢰야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범어의 알라야의 의미가 뭐냐면은 뭔가를 함장하다, 포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뢰야식을 의역하면은 함장식 내지는 장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은 그 제8 아뢰야식은 과연 뭐를 함장하느냐, 뭐를 포함하고 있길래 함장식이라고 이야기하냐, 종자를 함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함장되는 것을 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뢰야식을 종자 함장식이다 또는 모든 종자를 다 함장한 식이라는 의미에서 일체 종자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아뢰야식 안에 함장되는 그 종자는 과연 무엇인가? 종자는 우리의 표층식인 의식이나 말라식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번뇌적 행위, 대개 이제 인간이 번뇌를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번뇌적 행위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표층의 식이 업을 지으면 그 업이 남기는 세력이 바로 업력이 되겠죠. 종자라는 거는 그런 업이 남기는 세력.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면은 경험이 남겨주는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업력, 정보 이런 것들이 종자라는 개념으로 다 포괄이 됩니다. 그래서 업이 남긴 세력인 업력이 곧 종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종자, 그러니까 아뢰야식이 종자를 함장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를 생각해 보면은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업이 있으면은 보가 있다. 업보 사상인 거죠. 뭐 선업을 지면 낙과, 악업을 지면 곡과 이렇게 업이 있으면 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업은 표층식이나 의식이나 말라식이 짓는 행위를 뜻하는데 그런 행위들이 행위가 있으면은 그 업이 남기는 세력이 이렇게 보존이 돼야지 결국은 보를 낳게 되겠죠. 그래야지 업보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업력들이 과연 어디에, 그러니까 업이 남겨놓는 세력, 업력,
경험이 남겨준 정보 이런 것들이 종자인데 이런 종자가 어딘가에 보존이 되어야지 그것이 당장이든지 아니면은 뭐 좀 지나서든지 뭐 10년 후든지 뭐 20년 후든지 현생이 아니면 내생에서라도 보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질 수는 없죠. 업이 있으면 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보를 낳기까지의 그런 힘, 에너지, 그죠? 그거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종자들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보관소, 그거를 함장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제8 아뢰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종자가 어디에 과연 보존돼야 되냐? 그 종자의 저장소 내지 보관소가 바로 제8 아뢰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표층식의 그런 경험이 남긴 정보, 업이 남긴 업력을 종자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종자가 씨앗이잖아요, 그죠? 예, 식물에 이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 씨앗에 비유한 거죠, 종자가. 나무 씨앗을 의미하는데 그것에 비유해서 이제 종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죠. 나무가 자라서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럼 씨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 씨 안에 그 나무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럼 땅에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 금방 자라나는 게 아니라 가을에 떨어졌다 겨울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 봄까지 그대로 땅 밑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그 에너지들이 그 기운들이 이렇게 싹으로 돋아나게 되겠죠. 그래갖고 결국은 나무로 자라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칠식으로 표층식으로 의식이나 말라식의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가 업인 거고 그 업이 남기는 에너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있겠죠. 그게 어딘가에 남겨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뢰야식에 심겨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현행훈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현행식으로서 의식이나 말라식의 그런 현행식이 훈습한다. 종자를 훈습해서 훈습하는 거를 현행훈종자라고 하고 이 어디다 훈습하냐? 아뢰야식에 훈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대지처럼. 그래서 이 종자를 아뢰야식 안에 쌓이면은 그 종자들이 낱낱이 종자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이 다 연결되고 이 아뢰야식 안에서 연결되고 뭐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종자 그러니까 생멸을 거듭하면서 이제 더 힘을 키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자의 과정을 거쳐서 인연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이 되면 이 종자들이 다시 굳혀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씨앗에서 나무로 자라나듯이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게 되듯이 종자가 다시 구체화돼서 세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마치 씨앗에서 나무가 만들어지듯이.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종자생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생현행에서 만들어진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유근신과 기세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색법에 해당하는 거가 인간이 가지는 신체, 근을 가진 몸인 유근신과 오근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근에 상응하는 물리적인 대상 세계, 기세간 이런 것들이 종자생 현행으로 드러난 식의 전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식기관, 우리 인식 능력인 근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그게 그 종자인 거죠. 종자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정보가 축적되면은 그것으로 이제 유근신이 형성되는 거다. 보로서 유근신이 형성되는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적된 종자가 현행하고 구체화하고 현실화한 것이 결국 유근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가 실제로 그런 줄 우리가 어떻게 알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종자의 현행화 결과라는 거는 이제 불교 논리대로 하면은 그 중생의 몸은 지난 생의 업력의 보로서 만들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업의 보로서 특정한 몸, 특정한 근을 가진 중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그 업력이 곧 종자일 텐데 그 힘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지옥 중생의 몸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옥 중생의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근을 가진 중생이 바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지옥 중생의 몸으로 지옥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그 업력의 힘으로 결국 낙과를 받게 되는데 즐거운 과를 많이 받는 그런 천인의 몸으로, 그러니까 천계에 태어나게 되고,
또 뭐 선이나 악을 이제 적절히 지어서 인간적인 업을 지으면은 그 업력의 종자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몸은 이 세계에 태어나면서 내가 가지는 이 몸은 육은신은 그 이전에 업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은신은 업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려면 그 업력이 종자고 그 종자가 다시 드러난 것이다. 종자를 함장하고 있는 그 식을 일체 종자식, 아류야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류야식이 형성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육은신이 경험의 축적, 정보의 축적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은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진화론에서도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바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반복되고 축적됨으로써 이제 돌연변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로 새로운 근을 가진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가 된다. 이 무생물에서부터 뭐 생물이 생기고 나서 또 무슨 과정을 거쳐서 뭐 어류였다가 그다음에 뭐 조류로 되는지 그다 포유류였다가 원숭이가 됐다 인간으로 됐다 이런 게 새로운 몸이 이렇게 계속 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출현하게 되는 과정이 뭐냐? 그 생명체가 경험을 하면서 그 정보들이 축적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유전자에서 무슨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것처럼 근이라는 것은 정보의 축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경험의 정보나 종자가 쌓여서 근이 형성되는 것은 거꾸로 말하자면은 정보나 종자가 더 이상 쌓이지 않으면은 근이 없어진다라는 것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자가 쌓여서 근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종자가 쌓이지 않을 경우, 정보가 쌓이지 않으면은 근이 퇴화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실제적인 예는 우리가 박쥐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근이 있었는데 박쥐가 본래 이게 물리적인 부진근 이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는 성의근으로서의 안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은 있지만 이게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 안근이 사라지게 된 거는 계속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을 보는 경험이 축적돼야지 근이 형성되는데 있던 근도 그런 경험을 계속 축적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은 경험을 통해서 쌓인 정보들, 업을 통해서 쌓인 업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안근이 퇴화해 버린다는 것도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경험의 축적을 통한 근의 생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꼭 무슨 생사윤회를 통하거나 뭐 진화 과정, 긴 과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와인 맛을 잘 감별해내는 자를 이제 우리가 소믈리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믈리에의 그 맛을 알아보는 그 능력, 인식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넓게 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근이 어떻게 생겨나냐? 와인 맛을 많이 보면은 생겨나는 거죠. 물론 뭐 모두 다 그러진 않겠죠. 뭐 이제 주의 집중하고 뭐 이제 약간 기질도 있어야겠지만 와인 맛을 많이 감별하면은 그 경험을 다 축적을 하면 그게 결국은 와인 맛을 잘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소리를 잘 감별하는 사람, 뭐 규명창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리꾼들이 이제 그 규명창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 소리를 많이 들으면, 막귀가 좋은 귀가 되려면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잘 감별하는 능력이 생겨나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인식 능력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한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그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어떤 능력이 얻어진다. 그러니까 인식 능력이 형성된다라는 의미로 이처럼 근은 아류아 시간의 종자의 축적과 그런 축적된 종자의 구체화, 현행화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을 가진 몸인 육은신을 이런 의미에서 아류아식의 활동 결과다, 활동 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류아식 내의 종자가 형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류아식이 전변해서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종자가 아류아식 안에 있는 종자인 거고 그 종자가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내 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만들었다, 식이 만든다, 식을 넘어서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육은신뿐만 아니라 기세간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 물리세계 기세간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식이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리 세계는 옥은 오경인데 유근신은 옥은에 해당하고 이제 오경에 해당하는 이 기세가는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만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세가는 감각 능력인 오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감각 대상 오경인 거죠. 근데 불교는 처음부터 초기 불교에서부터 유식사상 나타나기 전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상 세계 경이라는 거는 그것을 감지하는 근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었었죠. 그러니까 근의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또 어떤 의미로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바는 아닌 거죠. 뭐냐면은 보는 눈이 없으면은 보여진 색깔이라는 거를 말할 수 없다. 색깔이라는 거는 보는 눈이 있어야지 색깔이 의미가 있는 거다. 듣는 귀가 있어야지 소리라는 게 있지, 아무도 안 듣는데 소리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지하는 경이라는 거는 그것을 감지하는 근의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근의 상황에서 그것으로 나타날 뿐인 것이지 근을 떠나서 객관적인 사물 자체라는 것은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의 근이 만들어질 때 근의 상황에서 경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세간 경은 그 근을 가진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다. 이게 유식 20론 이런 데 보니까 유식의 논서인 거죠. 그런데 보면은 지옥 중생은 있지만 그 지옥 중생을 괴롭히는 지옥이라는 세계, 그 안에 있는 옥졸 이런 건 있지 않다. 그냥 지옥 중생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고통을 자기가 그냥 받는 거지 그 괴롭히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 괴롭히는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생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경이 근을 가진 자에게만 나타나는 가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거가 유식에서 늘 예로 드는 거죠. 일수사견인 거죠. 하나의 물이라는 거가 인간에게는 마시는 물이지만 음료수지만 물고기에게는 살아있는 이 거처지가 되겠죠. 뭐 이 공간 우리한테는 공기 같은 거가 물인 거죠. 물고기한테는. 그리고 천사는 막 반짝거리는 수정과 같은 거에 해당하고 우리 또 물 어떨 때는 이렇게 햇볕이 착 비치면은 반짝거리잖아요. 뭐 이제 그런 수정 같은 것이고 아기한테는 그 막 피고름 같은 거다. 그게 공통적인 물이라는 거가 따로 없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게 물이고 천사한테는 다이아몬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천인 바깥에 천계가 따로 없고 지옥 중생 바깥에 지옥이 따로 없고 인간 바깥에 인간 세계라는 게 따로 없다. 그때 인간이라는 게 그런 세계를 감지해내는 인간의 마음 너머에 마음 바깥에 인간의 세계 이게 따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근이 아류야 시간의 종자의 현행한 산물이듯이 세계 기세간 또한 아류야 시간의 종자의 현행한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도표화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저 원은 그 일상 의식에 나타나는 세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작은 원들은 중생의 각각의 몸, 나, 너, 그 이런 게 이제 각각의 육은신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육은신들이 다 모여서 사는 이 두 큰 원, 위에 큰 원이 기세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표층식은 우리 이 위에서만 보면은 이렇게 너가 다 따로따로 있고 이 세계가 우리 바깥에 딱 있는 것 같지만 유식에서는 심층의 마음, 아류야식이 이 위에 전체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세계를 만들면서 그 안에 나도 만들고 그 안에 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마치 이 도표는 마치 내가 누워서 꿈을 꾸는데 이 큰 밑에 원이 아류야식이고 이게 꿈꾸는 시계라면은 꿈의 세계가 만들어지죠. 위에 표층의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세계 속에 나도 등장하고 내가 아는 딴 사람도 등장하고 뭐 그도 등장하고 다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가 꿈 속에서는 이걸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뭐냐 이 꿈에서 깨나고 보면 그 얘기는 이 표층식에서 벗어나고 나면 이 심층 마음을 알아차리면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거 이제 삼매 수행을 통해서 요가 수행자들이 꿈에서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뢰야식이 형성해 놓은 세계다. 그 세계 안에 나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아뢰야식이라는 것은 무수한 지난 생에서의 경험을 종자로 뭐 정보로 간직하고 있는 시기고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심층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네.
무수한 과거생의 종자를 축적한 식으로서 아류야식은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는 나의 개체성을 훨씬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동그라미에 거기에서 일으키는 식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해내는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태초의 순간 그 포함되는 종자가 수억 곱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내 아류야식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면은 이 아류야식은 어쩌면 태초의 순간, 우주 발생의 순간부터 긴긴 역사를 다 품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은 태초보다도 더 멀리 사실은 시작 없는, 불교에서는 무시이래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시작 없는, 그러니까 생겨난 것이 아닌 본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류야식이 일체인 유근신과 기세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류야식 안에 그렇게 무수한 영겁의 시간 동안에 기록인 종자를 함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예, 지금까지 일체 종자의 그 저장소, 종자 함장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류야식의 특징, 아류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류야식의 특징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지난 경험들의 정보 내지 종자가 어딘가에 모두 축적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당연하지 좀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의식이나 무의식 안에 아니면은 뭐 두뇌, DNA 이런 것들을 그런 정보의 저장소라고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경험들을 다 축적해 놓은 그 정보들이 어딘가에 다 있다. 의식이나 무의식 아니면은 뭐 두뇌 안에 아니면은 DNA, 더 역사를 거슬러 가서 DNA 안에, 유전자 안에, 그럼 처음부터 그 역사가 쫙 다 그 안에 저장돼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식이 놀라운 거는 그런 정보의 저장소를 우리 각자의 심층 마음이다. 각자의 아류야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저런 의식이나 무의식, 두뇌 내지는 DNA하고 이 아류야식이 과연 어떻게 다르냐? 왜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두뇌신경망이나 DNA가 정보 저장소라고 유식이 밝히는 아류야식하고 다른 것인가? 왜 정보 저장소는 아류야식이지 저런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저런 것들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또는 무의식을 생각해 보죠. 경험의 축적, 정보의 저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 과거를 기억하는 의식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을 축적한다, 정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의식 안에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의식에 남아 있고, 그죠?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정보로 남아 있게 되잖아요. 지난 경험들도 의식 안에 기억으로 남아 있죠. 근데 그 정보의 저장소가 단지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정보 저장소로서 그럴듯한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의식이 기억하는 범위는 우리가 경험하는 전체 경험에 비해서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감각이나 의지의 욕망 등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식은 그 순간에 그거를 알아차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감각 다 의식하지 못하죠. 그죠? 뭐 내 의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 이거 다 의식하지 못할 때도 많죠. 의식하지 못하면 기억하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은 안 남겨질 텐데 아류야식 안에는 그런 것도 다 남는다라는 거죠. 뭔가 작동이 되면은,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면. 그러므로 그 의식의 모든 경험 내용을 그러니까 의식이 모든 경험 내용을 다 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시 의식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무의식을,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 정보 저장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때 말하는 그 무의식이 마치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의식의 침전물, 의식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억압된 침전물에 해당하는 거를 무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 무의식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의식이 갖는 한계를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정보를 축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정보 저장소가 의식의 침전물로서의 개인적인 무의식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첫 번째 점이고, 두 번째는 의식이나 무의식은, 그러니까 의식은 여기서 의식은 이제 제육 의식을 말하는 건데, 의식이나 무의식은 내 몸과 대상 세계를 이미 객관적 실제로 설정해 놓고 난 후에
거기서 일어나는 심리현상이죠. 그러니까 표층, 아까 도표에서 심층이 아니라 표층 위에서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말라식이나 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류야식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된 그 유근신과 그 기세관을 만드는 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식학, 그런 객관 세계, 몸과 세계를 객관적 실제로 이미 전제하고 일어나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유근신이나 기세관을 형성해내는 종자를 함장한 아류야식하고는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류야식을 의식과 무의식과 같은 것으로 놓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제 사람들이 경험적 내용인 정보가 함장되는 것으로 쉽게 떠올리는 게 두뇌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이제 5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모두 한데 모아서 처리하는 중앙 정보 처리 시스템의 역할을 하죠. 두뇌가. 그래서 탄생 이후에 표층식의 활동에 의해서 얻어진 모든 정보가 수억의 두뇌 신경의 그 신경들 간의 시냅스 연결을 통해서 일정한 두뇌 신경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가 두뇌 신경망 안에, 그러니까 종자가 두뇌 신경망 안에 축적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는 그 신경망에 상응해서만 대상 세계로 드러나니까 일체 정보 저장소가 뭐 굳이 아류야식일 거 없이 그냥 두뇌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류야식을 두뇌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이런 점이죠. 뭐냐면 두뇌는 대상 세계에 속하는 물리적인 색법인 거죠. 몸인 거죠. 이미 유근신의 일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라서 보면은 두뇌는 시각의 대상인 거고, 그죠? 색인 거고, 뭐 냄새도 날 수 있고 색상형미촉법의 그 드러난 색법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가 현행화한 결과물일 뿐이지 근과 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자를 함장하고 있는 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류야식을 종자랑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이제 2번째 이유는 몸이 죽으면은 두뇌는 같이 따라서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두뇌 신경은. 그러니까 두뇌는 생사를 넘어서 업력 종자를 보존하고 있다가 그 보를 낳을 종자의 저정소가 될 수 없죠. 아류야식은 죽어도 그 업력은 남아서 그것이 보로서 다시 윤회한다. 이게 불교의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이 두뇌가 아류야식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에서 제8의 아류야식은 개별적 신체가 죽을 때도 남아 있는 종자 함장식이고, 그것이 중음신으로, 그죠? 중유로 남아 있다가 다시 새로운 몸을 형성해서 태어나는 걸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반면에 두뇌는 그 아류야식 내 종자가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난 결과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두뇌를 이제 업력의 저장소다, 이렇게 유식이 말하는 그런 업력의 저장소를 두뇌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경험의 정보나 종자가 개별적인 생명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어진다. 아까 개별자가 죽으면 두뇌도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두뇌가 아니라 개별적 생명체의 한계를 넘어서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정보 저장소가 DNA면 되지 않겠냐. 그건 내가 없어져도 DNA는 자손으로 전달될 수 있잖아요. 각 생명체의 DNA 안에 인류의 역사 내지 전 우주의 역사가 그 기록으로 유전 정보로 남겨져 있고, 그 유전 정보를 따라서 각 개체의 몸 유근신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그 각자의 몸에 상응해서 또 대상 세계가 나타나니까 결국 모든 정보를 함장하고 있는 종자 저장소가 바로 DNA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불교는 이제 현대과학과 막 연결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유전 정보의 근데 그 아류야식을 유전자 DNA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첫 번째는 유전 정보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DNA는 아데닌, AGCT 이런 염기들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물질인 거고 결국 물리적 신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될 때 몸을 이루는 세포가 부패하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염기서열인 DNA도 함께 멸하고 유전 정보도 함께 사라지고 말죠.
그러니까 만약 USB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가 남아 있으려면은 다른 데다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야지 남아 있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남겨지겠지만 자식 안 낳고 죽었다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USB가 불에 탔다, 정보도 다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DNA도 함께 멸하고 유전 정보도 함께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남겨지겠지만 자식 없이 죽으면 유전 정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불교가 논하는 업보의 관계는 그 자식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적 몸의 소멸인 죽음을 넘어서 성립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두뇌와 마찬가지로 DNA도 불교가 말하는 업력의 담지자, 생사를 넘어서 종자를 보존하다가 결국은 그 보를 낳을 종자의 저장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유식은 우리의 경험, 업이 남기는 정보를 모두 함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표층식도 아니고 몸에 속하는 두뇌나 DNA도 아니고 바로 심층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뢰야식은 아뢰야 플러스 식인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뢰야다는 것은 함장한다라는 의미고 무수한 종자를 함장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뢰야식은 단지 종자를 함장하고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식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깨어 있다, 각성돼 있다라는 거죠. 자각돼 있다, 식이다라는 거죠.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지 제7식까지만 식이고 저거는 무슨 보관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뢰야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뢰야라는 그게 무한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나 무의식처럼 제한된 정보를 가진 것하고는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의식과 무의식과 구분되는 것은 아뢰야라는 점에서 구분이 되는 거고, 두뇌나 DNA하고 구분되는 점은 두뇌나 DNA가 정보를 무수하게 가질 수는 있는데, 두뇌는 현생에서고 DNA는 전 역사를 다 통과해서 정보를 가지겠지만 두뇌나 DNA는 물질이기 때문에 식이 아니라는 거죠. 각성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USB에 많은 정보가 다 들어있지만 USB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의식을 못하잖아요. 식이 없잖아요. 깨어있지 않은 거죠. 근데 아뢰야식은 그 안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깨어있다라는 거죠. 그런 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각성이 아까 도표에서 그러면 이 표층식의 의식과 말라식으로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뢰야식으로도 깨어있다라는 거죠. 심층식으로 깨어있다. 그러니까 무수한 종자를 함장하고 깨어있는 각성의 식이다, 제8 아뢰야식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깨어있음의 의미가 뭐냐, 일체유심조 제8 아뢰야식이 이 아뢰야식의 핵심이 바로 깨어있습니다, 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각성의 의미가 뭐냐, 그게 제6의식의 각성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이제 묻게 되겠죠. 그것을 불교 내에서 이제 이런 거울의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은 그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비추잖아요. 빨간색이 오면은 빨간색 상을 그려내고 파란색이 오면 파란색 그려내고, 그러면 거울의 작용이 대상을 비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 대상을 비추는 대상을 비추는 작용을 수연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을 따라서 거기에 응하는 용이다. 그래서 수연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울은 수연응용만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이 뭔가를 비춰내는 거가 그 앞에 오는 대상 때문에 비추는 거가 아닌 거죠. 대상에 의해서 그 비춤의 활동이 비로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거나 없거나 거울은 스스로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비추고 있는데 대상이 오니까 대상이 비춰지는 거지, 비추지 않고 있는데 대상이 턱 오니까 비춰낸다 그러면 돌멩이 앞에 뭐 하나 턱 갖다 놓으면 비춰내냐? 아니잖아요. 스스로 비추고 있던 거울이니까 그 앞에 대상도 비춘다라는 거죠. 이 거울, 그거를 자성본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의 자성본용이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는 일상의식은 대상의식인 거죠. 그래서 대상이 있으면 의식으로 깨있고 대상이 없으면 의식도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게 표층식이고 산란식인데, 대상이 없으면 그냥 의식이 멈춰버리잖아요. 의식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대상 없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 이러면은 의식도 같이 없어지는 게 되죠. 수행하다 보면 마음의 대상을 다 없애라 그러면은 대상이 쫙 사라지면은 마음도 같이 쫙 이렇게 사라져서 혼침에 빠져서 그냥 잠들죠. 예.
그런 식으로 깨어 있는 의식이 대상 의식이라면은,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상 의식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뢰야식의 본래 각성이라는 거는, 그 심층마음의 각성이라는 거는 마치 거울의 자성본영처럼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아뢰야식의 각성은 거울의 자성본영과 같은 것이다. 그 자성본영이 있기 때문에, 심층마음의 각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의식으로서도 활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심층마음의 각성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거는 마치 거울을 볼 때 우리가 거울 자체의 비춤을 보지 않고, 거울 자성본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울 볼 때 거울의 비춤 안 보잖아요.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지, 거울에 비춰진 사물을 보지. 그러니까 이 비춰진 대상만 보고 그 대상만 알아차리는 것처럼, 거울에 대해서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거울의 자성본영은 우리가 간과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그 마음의 활동에 의해서 드러난 대상 의식, 그것만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심층 마음의 본래적인 각성, 이거는 알아차리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반문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이 없이 깨어있는 마음이 도대체 어딨냐, 대상이 없는 식이라는 게 가능하냐, 식은 그 대상이 있어야지 식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반연식과 소연경, 그러니까 반연하는 식과 그것에서 반연된 경, 뭐 주와 객, 능과 소, 이런 이원성을 떠나서 식이 어딨냐, 의식하면 의식하는 자와 의식되는 것이 있어야지, 의식되는 것 없이 어떻게 의식이 있냐, 이런 식으로 식의 대상이 있으면 식으로 활동하지만 대상이 없으면 식의 활동도 멈추는 거 아닌가, 우리가 되게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대상의식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두운 방, 암실에 있다. 그럼 보이는 암실은 깜깜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뜨고 있어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죠. 그러니까 안 보는, 깜깜하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소리가 뭐죠?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죠. 듣는 활동이 끝났다. 대상이 없으면 식도 없다. 그죠? 감각일 때는 감각 대상이 없으면 감각이 없고, 의식에서 의식의 대상이 없으면 의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많이 이제 끄덕끄덕 하셨는데, 근데 깜깜한 데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는. 보이는 것이 없음을 알려면 봐야지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소리가 있을 때 듣다가 소리가 없으면 안 듣는다 그러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없다는 걸 들어야 알지, 안 들으면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듣긴 듣는 거죠. 듣는 소리가 없어도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도 보고, 들리는 게 없어도 듣는 그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심층 마음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감각 차원으로 활동할 때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 감각하고, 의식 대상이 있으면 그거 의식하고 그러지만, 이런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심층 마음이 이미 각성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도 보고 있고, 들리는 게 없어도 듣고 있고, 의식되는 대상이 없어도 이미 각성으로 깨어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심층 마음에 깨어 있음을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의 본래적 각성이다, 본래 타오는 각성이다. 이 각이 각자 그러면 이게 깨달은 자 이래 갖고 부처가 되잖아요. 각이라는 게. 그죠? 근데 붙다. 각의 의미인 거죠. 인간이 본래 이런 각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본각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승기신론에서는. 원효는 이 본각을, 본성이 스스로를 신묘하게 안다. 그래서 성자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층의 식이 아니라 이 심층의 마음이 자기를 신묘하게 안다. 깨어있다라는, 안다라는 건 깨어 있어야지 아는 거죠. 이게 신묘하게. 그러니까 마치 거울이 스스로를 비추는 것처럼 이 심층 마음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묘하게 안다. 성자신해라고 이야기하고, 진울은 그거를 공적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이 없어요. 텅 비어요. 그 우리가 허공같이 텅 비어, 대상이 없이. 그다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인 거죠. 적적하다. 공적. 마음이 공적 상태인데도 그 공적한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공적의 마음이 스스로를 신령하게 안다. 그래서 영지인 거죠. 공적 영지.
그래서 이 본각을 심층 마음의 그 깨어있음, 그 각성 그것을 본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곧 성자신이고 이게 곧 공적영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층 아류야식은 바로 각성의 식인 거기 때문에 각성이 있는 아류야식인 거고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냥 대상의식, 대상에 따라서 일어났다 없어졌다. 뭐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두뇌가 활동하잖아요. 그 두뇌 그게 활동해서 마음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표층에 일어나는 그 대상 의식의 그 의식보다 더 심층의 마음이 스스로를 신령하게 아는 본각을 가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정보의 각성, 알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각성이 없는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하고는 구분된다. 그러니까 요새 하도 뭐 4차 산업으로 그 뭐 인공지능이다 이런 거 막 되니까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학과 만들고 뭐 이제 엄청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논의들 많이 하잖아요. 뭐 정보가 많이 축적되면 그게 결국 부처의 마음이다. 뭐 정보 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서 뭐 컴퓨터나 아주 슈퍼 컴퓨터가 마치 부처인 것 같이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보가 가득 있는 그 정보 처리하는 시스템 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 로봇은 그 정보 안에 그 정보를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각성을 가지고 있냐 자기가 스스로 그걸 알아차리느냐 그 각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를 만드는 것은 추상적 정보나 죽은 물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깨어있는 심층 마음이 바로 각성의 마음이고 본각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각, 뭐 공조영지, 성자신의 이 마음이 결국은 성성하게 깨어있는 마음, 본각의 마음, 부처의 마음인 거고 이거를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뭐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일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선불교에서는 진심, 본심, 뭐 본래 면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식에서 말하는 이 심층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일체가 뭐냐? 물리세계다. 그럼 그거를 만드는 마음은 뭐냐? 제8 아류야식이다. 이걸 말씀드렸고 제8 아류야식은 깨어있는 각성을 말한다. 그죠? 그 점에서 뭐 두뇌나 DNA나 이런 것들과는 구분된다. 깨어있는 각성이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내가 알 수 있느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본각의 마음이고 공적영지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되겠죠.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뭐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번뇌, 내 마음의 욕망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마음의 내용을 알자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정체가 뭐냐, 이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제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표층의 의식을 넘어서 본각의 마음이라는 것, 공정영지의 마음이라는 것, 그게 결국 불성의 마음인 거고 부처의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되는데 이 마음을 깨닫는 거가 결국은 부처의 성품, 불성을 깨닫는 거고 그게 결국 나의 성품인 거고 그 성품을 깨닫는다, 관한다, 견한다라는 의미에서 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견성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포스터 만들 때 큰 글씨로 쓴 거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생생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견성에 대해서 견성의 길로 이제 제가 첫 번째 무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제 진홀이 무심법 그 수심결에서 무심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심법은 마음이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대상 의식으로 활동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심해진다. 마음의 대상을 지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 반연심, 대상의식인 거죠. 일반적인 대상의식인 제육의식이나 제7 말라시기를 멈추고 더 심층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진홀이 무심법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내용을 없애는 거다 그러면서 그게 공병과 마찬가지로 공병 그러면은
병이 비어 있다라는 거지 공병 그래갖고 병이 공이다, 병이 없다 이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심법이라는 거는 심을 채우는 내용들, 대상들 이거를 없애는 거지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을 없애고 빈 마음으로 자기를 빈 마음이 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그 빈 마음으로 자기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빈 마음에 자기를 각성하는 방식을 무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림을 볼 때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의 바탕이 되는 빈 종이를 보기라고 이제 제가 비유를 써봤는데, 그러니까 그려진 모습 상을 없애고 그 마음 자체 성을 보는 것, 그래서 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무심법이라고 해볼 수 있을 테고요. 그 무심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이제 성적 등지문이라는 것도 그 진홀이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의식은 대상을 쫓아가는 산란심이거나 대상이 없어지면은 이제 대상이 없으면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잠들죠. 혼침에 빠지게 되죠. 근데 성적 등지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성성함과 적적함 이거를 함께 함께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적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대상을 치워버리는 거죠. 무심법과 마찬가지인 거죠. 대상을 없애요. 그러면은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이기를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대상을 없애. 그럼 일상의 의식, 표층 의식에 따르면 산란심이거나 혼침에 빠지게 되면 대상 없애면 그냥 잠들죠. 근데 대상을 없애는데 혼침에 빠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성성하게 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에서 대상을 비추면 우리가 맨날 거울을 보면서 비춰진 대상만 보잖아요. 나만 본다든가 사물이 비춰진 것만 본다든가, 그게 아니라 거울 자리에서 비춰진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대상 아무것도 없애고 그냥 거울을 본다. 그럼 거울 자체의 비춤을 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심층 마음에 도달하려면은 이 마음 안에 대상을 쫓아가는 대상의식이기를 멈추면 적적해지고, 적적하면 일상의식은 잠들겠지만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면 성성하면 이 심층 마음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수행한다고 딱 앉아갖고 뭐 스님들 일반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마음의 대상을 없애라. 감각 쫓아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대상을 막 쫓아가는 거 이러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없애다 보면은 자꾸 비우려고 하면은 잘 없어지지도 않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뭐 생각을 하나 쭉 쫓아가면은 잘 깨 있잖아요. 뭐 진지한 생각 막 하다 보면 잠잘 틈이 없죠. 뭐 괴로운 생각 막 하고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다 없애. 그럼 그냥 빈 마음이 탁 되니까 잠들기 쉽죠. 그러니까 앉아갖고 딱 수행하다 보면은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침에 빠지는 거죠. 졸죠. 그럼 이제 죽기 탁 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빈 마음이면서 깨어 있고 적적하면서 성성하게. 그러면은 대상의식보다 심층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견성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화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이제 본성에 이르는 제일 빠른 길이다. 마음의 본래 자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뭐 경절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지름길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간화선에서는 이제 빈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공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일물도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물 대신에 화두를 드는 거죠. 화두를 들어서 이제 간화선에서 화두를 든다라는 거는 뭐 이제 화두라는 거는 뭐 시체를 끌고 다니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목고에 해당하는 거죠. 만물에 불성이 있다. 그럼 개한테도 불성이 있냐? 그랬더니 무. 그러면은 무? 이게 뭐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가 탁 주어지는 거잖아요. 부처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럼 부처가 뭔지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말 하나 툭 던져놓으면 도대체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그 뭐지? 라는 그 마음 상태. 그게 이제 화두에 의심이 탁 걸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의심 상태, 이게 뭐지? 라는 의심 상태에 매달려서 우리가 보통 의심이 생기면은 저 말은 일체가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걔한테 불성이 없다 그러면은 아까는 있다 그러고 없다 지금은 없다 그러면은 그럼 걔 빼고 다른 동물에만 있는 건가? 걔 말고 사람한테만 있다는 건가? 뭐 이러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사유를 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화두를 든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끊어버리고 이게 뭐지? 할 때 그 궁금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의심 상태가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그게 내 감정이 돼버린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그 상태. 그럼 이게 의정이 된다. 그리고 의정이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의단이 오직 의심만 남겨지는 의심 덩어리가 내 몸 전체가 의심 덩어리가 된다. 이걸 이제 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엄청 답답해지겠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 우리 살다 보면은 사실 뭐 이게 뭐지 하는데 부딪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는 게 바쁘니까 이렇게 치워놓고 딴 거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엄청날 경우에는 그게 너무 답답해갖고 막 숨이 막히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간헐선에서 은산철벽이라고 하죠. 생각으로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의심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은산철벽 갑갑해지는 거죠. 그랬다가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사라지는 이 은산철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 답답함께 옥죄어던 게 탁 터지는 그 찰나가 온다. 그걸 이제 화두가 타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이제 뭐 생생하게 체험을 하면서 각자의 체험에 몫인 거를 이렇게 또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이제 좀 그 멋쩍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화선에서 의심이 의정이 되고 의단이 되고 그 의단 의심 덩어리가 되면 은산철벽이 됐다가 그거가 계속 갑갑한 채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지면 그게 화두 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이 표층의 의식은 우리가 사유의 틀, 개념의 틀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계획도 세우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근데 이 심층 마음으로 내려가려면 이런 표층의 사유의 틀을 넘어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화두 하나를 붙잡고 의심을 해 나간다라는 거는 사유의 틀을 따라가지 않고 그 회로 바깥으로 사유의 틀의 그 회로 바깥으로 그 사유의 틀인 그 회로가 두뇌 신경망의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이렇게 생각하면 신경망이 시냅스 연결로 다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라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사유의 틀이고 그게 우리의 망상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 현행 종자 하면은 그 훈을 훈습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종자가 심겨져서 그 정보들이 우리의 습관을 만든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인식 회로 이런 게 다 습관의 틀이 되는 거고 그거가 나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가 되는데 간화선의 저 은산철벽이 이렇게 끊기고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답답한 은산철벽의 정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회로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거, 회로를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가 의심만 끝까지 키우는 거는 그 회로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냥 회로를 따라서 사유할 때 하나도 답답하지 않잖아요.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툭툭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나를 이렇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데 회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죠. 엄청 갑갑해지게 되는 거죠. 그건 마치 전철 문 딱 열리면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려야 될 때서 못 내려갖고 이렇게 팍 껴요.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탁 껴갖고 이렇게 하고 막 버티다 보면 이게 열리죠. 도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그러면 탁 튀어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나가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거죠. 회로가 우리의 사유의 틀에 인식망들이 우리 습관의 틀이. 그러니까 저 의단에서 은산철벽으로 오는 거는 이런 사유의 틀을 벗어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갑갑함이 아닐까. 그거에 막 부딪히는 거죠. 그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그러면 답답하게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탁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틀 밖에 나가본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이 돼서 그 틀 안에 매여 살지만 그러니까 번뇌의 그 틀 안에 우리가 매여서 살지만 그 사유의 틀, 번뇌의 틀, 그 틀을 우리가 못 벗어내. 뭐 사회적인 관습의 틀 이런 거 우리가 다 못 벗어나고 그냥 살고 있죠. 근데 그게 벗어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냐. 이런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체험이다. 한번 탁 벗어나 보는. 그래서 그 회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본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 어떤 아무런 틀도 없는 아류야식의 그 식의 각성을 한번 탁 경험하는 것. 아, 이게 내 본래 마음 자리구나. 본래 내 마음, 빈 마음이 이거구나. 이거를 한번 경험하는 것이 이 가나선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볼 이 본래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알아차릴 수 있냐, 나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방식들이 그런 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심결에 보면 또 나옵니다. 제자가 진울한테 물어요. 본심이 뭔지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본심이 뭐고 제팔 아리아식이 뭐고 그게 각성이고 그거 이르는 길이 뭐 무심법이고 적성 등지문이고 뭐 간화선이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 뭐야? 어떻게 간다라는 거야? 나는 아직 본심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마음인지 다시 설명해 달라. 이제 진울의 설명을 듣던 제자들이 진울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울이 막 답답해갖고 뭔가 묻고 있잖아요. 그 본래 마음이 뭐냐? 그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를 모르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뭐가 분명히 있어서 내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오시면서 이 마음이 뭔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갖고 그 내 마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내 마음 나 다 아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오겠죠, 그죠?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근데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각이 아니라 불각이다 그러죠. 다 모른다, 각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지 무슨 다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긴 뭐 계속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그거다라고 말해도 모른다라는 거를 이렇게 넘어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궁금해하는 마음 그게 바로 그거다라는 거에서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지 알려진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려진 마음이라는 건 대상화해서 아는 마음이 되는 거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대상화를 멈출 때 이게 뭐지? 뭘 말하는 거지? 막 개념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진울이 말하죠. 보는 눈을 눈에 의해서 보여진 대상처럼 보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딴 거 다 보는데 눈을 못 보니까 눈 보겠다고 눈을 뽑아서 보는 사람 있냐. 그런 바보 있냐. 눈이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라는 걸 알면 모든 거를 볼 때 이미 눈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게 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눈을 본 거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대상화를 멈출 때 문득 찾아오는 그 깨달음이 바로 도노다. 이렇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이고 도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본각의 마음으로 심층 본래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자각할 때 이렇게 대상을 따라서 끄달리는 그런 표층의 의식이 아니고 나는 나다라고 집착하는 말라식이 아니라 이 전체를 형성해내는 이런 심층 마음이다. 그리고 나의 심층 마음이나 너의 심층 마음이나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알아차리면은 그때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란 걸 알면은 타인의 마음 안에도 그 대상의식 너머에 그 말라식 너머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비로소 어떤 현상적인 표층에서의 차별상 넘어서 심층의 마음을 어떤 차별상 너머의 절대 평등의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또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일체 유심조 유심무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뭐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여러분께서 유식무경이나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뭐 이해하는 바가 생길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